안녕하세요. 저는 프론트엔드 프로젝트의 테스트 코드 작성 경험기 발표를 맡은 김아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이런 발표 경험이 처음이어서 지금 굉장히 긴장되는데요. 좀 부족하더라도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표에 앞서서 제 소개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발표자로 나서게 된 계기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전에 프론트엔드 팀에서 일을 하긴 했는데 팀 내에서 퍼블리싱 위주의 업무가 많이 주어지게 되었고, 그러나 저는 자바스크립트를 좀 더 깊게 다루는 프론트엔드 개발자로 일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연차가 쌓여도 비슷한 상황이 계속돼서 위기의식을 느끼고 좀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코드스쿼드라는 곳에서 프론트엔드 과정을 공부했고, 요즘은 열심히 구직 활동 중입니다. 어, 그렇게 공부를 하던 중에 지난 8월 말에 테스트 코드를 처음 작성해 보면서 느꼈던 경험들을 개인 블로그에 적어 올린 글이 페이스북에서 좀 공유가 됐어요. 그때 그 글을 보고 발표 제안까지 받게 됐고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보통 이런 게시글에 댓글이 잘 없잖아요. 근데 한 개 달렸더라고요. 그래서 반가운 마음에 열어봤는데 읽기만 해도 고구마 먹는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셔서 반성하고 이번 발표는 좀 사이다를 드릴 수 있는 발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기존 프로젝트의 구형 코드를 바탕으로 유닛 테스트를 처음 작성해 보면서 느꼈던 경험들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TDD 아니에요. 테스트에 관한 많은 자료들이 추상적이어서 잘 와닿지 않고 실제로 작성하려고 할 때 막막한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테스트 숙련자가 아니지만 저와 비슷한 위치에서 테스트에 입문하시려는 분들께 어떻게 테스트에 입문하고 코드를 작성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경험을 공유하면 의미 있는 시간이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오늘 제가 드릴 얘기들이 정답이 아닐 수도 있고 틀린 얘기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다 같이 더 좋은 방향을 고민하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그럼 본격적인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테스트 코드에 입문하면서 이론을 이해하는 것과 실행하는 것의 거리감을 크게 느꼈고 그것을 좁히기 위해서 제가 했던 경험들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잠깐 저는 어쩌다가 테스트 코드 시작하게 됐을까요? 이 이미지는 훌륭한 프로그래머 되는 법이라는 책의 일부분인데요. 훌륭한 프로그래머가 되려면 생각할 필요도 없이 당연히 테스트를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근데 사실 훌륭한 프로그래머가 되고 싶었던 게 아니라 구직 활동을 준비하면서 좋은 회사들의 채용 공고에 테스트 코드 작성 경험을 우대하길래 흥미가 생겨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시작은 비록 순수하진 않았지만 하다 보니까 의외로 재밌고 느낀 점도 있어서 글로도 잘 정리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저의 첫 테스트 코드 시도는 라이브러리 공식 문서를 공부하기였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쓰는 테스트 도구로 선택을 해봤는데요. 모카, 차이, 사인온의 공식 문서를 공부하고 구글의 도움을 받기도 했습니다. 근데 무슨 소리인지 너무 이해가 안 가서 테스트 코드 작성도 시작하지도 못하고 실패했어요. 그 원인은 생소한 용어가 너무 많이 나와서였는데요. 라이브러리의 공식 문서나 구글에서 검색한 글들도 이런 용어의 이해를 전제하에서 설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소프트웨어 테스트 세계에서 통용되는 용어들이 였다는 걸 알게 돼서 키워드 파악을 목적으로 다시 다른 방법으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테스트 분야의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 짤막한 검색글보다 책이 좀 좋을 것 같아서 찾아봤는데요. 자바스크립트 테스트와 디버깅이라는 이 책이 거의 유일하게 출판된 자바스크립트 테스트 책이더라고요. 근데 심지어 2013년도에 출판된 오래된 책이고요. 이 책을 통해서 주요 키워드를 파악하고 전반적인 감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책에서는 Q유닛이라는 테스트 프레임워크로 설명이 되어 있고 저는 모카를 쓰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Q 유닛 프레임워크에 대한 설명은 대충 봤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용되는 함수의 이름이나 인터페이스가 좀 다르다거나 하지만 제공되는 도구들의 구성이 모카랑 유사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 많이 쓰는 테스트 프레임워크인 제스트도 찾아봤는데 역시나 비슷하게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거는 하나만 잘 익혀놓으면 다른 테스트 프레임워크들의 파악도 쉽겠다는 예측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발표에서는 이런 개념들을 자세히 설명하진 않을 건데요. 책을 통해서 제가 하려는 유닛 테스트가 테스트 세계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 어떤 위치에서 있는지 파악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다음으로는 테스트 코드 작성을 위한 도구가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이름으로 불리는지를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테스트에서 통용되는 이름들을 파악하게 되니까 제가 궁금한 게 생각날 때마다 검색할 때 이런 용어로 검색하게 되니까 한결 수월하게 공부가 되더라고요. 나중에 이 자료가 공유가 되면 테스트 코드 입문하고 싶으신 분들이 이 페이지의 키워드를 우선적으로 파악하시면서 좀 쉽게 라이브러리나 글들을 이해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주요 개념을 파악한 후에 쉬운 코드부터 테스트를 작성해 보는 게 좋다고 해서 시도해 봤습니다. helper.js라는 파일이 프로젝트에 있었는데 독립적인 util 함수를 모아놓은 파일이고 여기 함수들은 의존이 없기 때문에 테스트하기가 가장 쉬운 코드였어요. 그래서 이 파일을 가지고 테스트 코드를 작성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기존에 파악해둔 용어랑 라이브러리를 이 과정을 통해서 실제로 제가 할 수 있도록 체화시켜서 실전 감각을 키우는 데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됐어요. 테스트 케이스의 일반적인 규칙인 기분, 웬, 댄을 나누어서 작성하는 감이 생겼고 테스트 코드 작성을 위한 도구들이 익숙해지게 되었죠. 그리고 여러 가지 테스트 코드들에 대한 아이디어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구형 코드의 내부 로직을 보지 않고 속성 메서드명만으로 테스트 코드가 잘 읽혀야겠구나. 그래서 개발이 아니라 코드를 작성한다는 표현을 많이 쓰는구나. 근데 규모 있는 프로젝트에서는 수많은 테스트 케이스를 어떻게 관리할까? 이런 식으로 테스트 코드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이런 작은 테스트 경험을 가지게 되면서 그 경험을 기반으로 더 복잡한 테스트를 고민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됐어요. 이제 좀 더 실제로 사용될 만한 타겟을 선정해서 어떤 식으로 구조를 설계하고 좋은 테스트를 작성하기 위해 노력했는지 순서대로 경험을 녹여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테스트 코드 작성하기 위한 타겟을 선정해 봐야겠죠. 저는 기존의 UI 컴포넌트 객체들로 구성된 웹사이트를 만들어뒀었는데요. 그 중에 자동 완성 검색 UI 컴포넌트의 클래스 객체를 테스트할 타겟으로 선정해 봤습니다. 이거는 자주 다들 보셨던 UI라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동작하는지 많이 아실 것 같은데요. 우선 검색어를 입력하면 검색 API에 요청을 날려서 검색 결과를 JSON 형태의 응답 데이터로 받게 되고요. 클라이언트 측에서 JSON과 템플릿을 합쳐서 HTML을 만들고 결과 목록 UI를 그려주게 됩니다. 이제 이 자동 완성 검색 UI의 구형 코드를 테스트할 테스트 코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앞선 화면에서 util 모음인 헬퍼로 작은 테스트 코드 경험을 해보긴 했는데 실제로 테스트할 이 자동 완성 검색 객체는 규모도 더 크고 의존성도 있는 복잡한 구조여서 실제로 사용되는 테스트 코드가 있으면 참고해서 작성해 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오픈소스 프로젝트인 토스트 UI 에디터의 테스트 코드를 벤치마킹 하기로 했는데요. 실제로 이 리포지토리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수많은 테스트 코드가 작성되어 있어요. 오픈소스 프로젝트는 테스트 코드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고 또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오픈소스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좋은 테스트 코드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프로젝트를 선택한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가 만든 웹사이트의 객체 구성과 유사하게 UI 컴포넌트 객체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참고하기가 수월할 거라고 생각이 됐어요. 이 리파지토리를 다운받아서 테스트 코드를 이제 구경을 해보기 시작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헬퍼로 작은 규모의 테스트 코드만 작성을 해봤기 때문에 가장 먼저 다르게 보인 특징은 구조였습니다. 벤치마킹 코드에서는 유사한 테스트 케이스를 일관성 있는 구조로 묶어서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하면은 큰 프로젝트에서 많은 테스트들을 의미 있는 형태로 정리해 둘 수 있어서 유지보수에 더 유용해 보였어요. 그래서 저도 따라해 봤습니다. 테스트 프레임워크들은 의미 있는 구조로 테스트를 묶을 수 있는 함수를 제공하는데요. 저는 모카의 디스크라이브를 이용해서 오른쪽 화면에 코드와 같은 템플릿을 미리 설계해서 짜봤어요. 일단 뎁스는 가독성을 위해서 최대한 3뎁스를 지키자고 정해보았고, 뎁스의 제일 상위는 대제목으로 객체명이나 파일명을 쓰고, 소제목으로는 유사한 역할끼리 모은 분류명, 마지막으로는 그 안에 테스트 케이스가 들어가는데, 때에 따라서 어떤 상황이 반복될 때는 콘텍스트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한 번 더 묶어주기도 했어요. 시작할 때 이렇게 템플릿을 만들어 두니까 좀 더 체계적으로 테스트 코드를 작성하기가 용이했고, 시각적으로도 또 기능적으로도 코드를 읽기가 한결 쉬워졌던 것 같아요. 왼쪽 화면은 이런 구조를 설정을 하고 테스트 코드를 돌렸을 때 나오는 결과 리포트 화면인데요. 코드에서의 가독성뿐만 아니라 테스트 코드를 돌렸을 때 나오는 이런 결과 리포트도 보기 좋게 생성되는 이점이 있습니다. 뎁스별로 매치되는 항목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색상으로 좀 더 표시를 해봤는데요. 빨간색이 대제목이고 분홍색이 소제목, 그리고 노란색 영역이 테스트 케이스에 해당되게 됩니다. 여기서 소제목은 유사한 성격을 가진 메서드로 분류한 이름을 사용해줬는데요. 앞서 개발해봤던 헬퍼는 독립적인 함수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함수 이름을 그대로 분류명으로 작성했고, 이 자동 완성 객체는 UI가 수행하는 일들을 모아놓은 객체이기 때문에 유사한 책임을 가지는 메서드끼리 분류를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스턴스를 생성을 하고 초기화하고 요청, 렌더링, 돔 조작, 이벤트 이런 식으로 크게 분류명을 구성해봤어요. 이런 구조를 만들어 두게 되면 테스트를 돌리다가 에러가 발생했을 때 결과 리포트를 보고 어느 파일의 어느 위치에서 어떤 테스트를 고쳐야 할지 빠르게 파악할 수 있어서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즉 가독성과 유지보수에 좋은 구조를 마련한 거죠. 구조를 짜고 테스트 케이스를 작성해 가다 보니까 같은 그룹 안에 테스트 케이스들에서 사전 조건을 설정해주는 기분이 중복됨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의 코드는 검색어를 입력하고 검색 결과 목록이 나왔을 때 화살표 키를 누르면서 목록을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 상황을 테스트하는 그룹인데요. 검색 결과 목록이 있을 때라는 전제 상황을 가지고 묶은 그룹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테스트 케이스들도 검색 결과 목록을 미리 만들어두는 설정 코드가 이런 식으로 테스트 케이스마다 중복해서 작성이 되게 됩니다. 즉 유사한 성격으로 묶은 그룹이기 때문에 그룹에 포함된 테스트 케이스들의 명세를 수행을 하기 위해서 설정된 사전 조건도 유사하게 설정되게 되는 겁니다. 그제서야 벤치마킹 코드에서 봤던 훅 함수들이 어떤 때 사용되는지 이해를 할 수 있게 됐는데요. 훅 함수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 하늘색으로 표시된 스코프마다 주황색의 테스트 케이스 호출 전후로 실행될 코드를 컨트롤해주는 함수를 말합니다. 스코프 내에서 before, after처럼 한 번만 실행시킬 수도 있고 before each, after each로 스코프 내 테스트 케이스마다 실행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훅을 이용해서 아까 코드를 간단하게 개선해봤는데요. 테스트 케이스마다 중복돼서 서술되던 코드를 before each에서 한 번만 서술해도 동작되게 해서 테스트 코드 내부에 중복이 없어지고 더 읽기 좋은 테스트 코드가 되었습니다. 빨간색 박스를 보시면
추가적으로 스코프 안에서 중복되던 변수 같은 것도 상위로 뺄 수 있었어요. 이 코드에서는 검색 목록이 열렸을 때 위아래 화살표 키로 목록을 움직이기 때문에 화살표 키보드의 키 코드를 변수로 뺄 수 있었고요. 그 외에도 더미 데이터로 설정된 검색어와 더미 검색 결과로 담은 배열 객체도 빼둘 수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나머지 테스트 코드들도 처음에 작성해준 그룹 구조를 유지하면서 작성을 했고, 그룹 내 변수나 사전 조건이 중복될 때마다 스코프를 활용해서 훅을 쓰고 공통 변수를 빼는 식으로 계속 테스트 코드를 작성해 나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테스트 코드를 평화롭게 작성하다가 큰 고민거리 하나를 만나게 되는데요. 헬퍼는 독립적인 함수들의 모음이었기 때문에 테스트 작성이 간단했는데, 이 자동완성 UI 컴포넌트 객체는 여러 추상화 수준으로 나뉜 메서드들끼리 서로 부르고 불리는 구조여서 어떤 메서드 레벨에서 주도권을 쥐고 테스트를 해야 할까에 대한 판단이 저는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거의 모든 메서드의 테스트를 작성할 때마다 이 고민들을 하게 됐는데, 대표적으로 한 사례를 가져와 봤어요. 화면에서 보시는 코드는 구형 코드의 일부고요. 검색창에서 검색어를 입력하면 인풋 이벤트가 발생하죠. 그때 상위 메서드인 이벤트 핸들러 함수가 실행이 되고, 그 안에서 하위 메서드로 결과 목록을 렌더링하는 함수와 목록을 여는 함수가 호출되는 구조입니다. 이 코드는 상위 레벨 메서드인 input 이벤트 핸들러 함수의 테스트 코드인데요. 제가 처음에 작성했던 방식은 상위 레벨 메서드에서 메서드를 테스트하는 코드에서는 아까 말했던 하위 메서드들이 잘 호출되는지 호출 여부만 체크했고, 하위 레벨 메서드에서 하위 레벨 메서드의 테스트 코드에서 해당 로직을 진짜로 테스트를 하자라고 전략을 세워봤었어요. 근데 그렇게 작성하다 보니까 몇 가지 문제점이 생기게 됐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 호출이 되기만 하면 하위 메서드가 실제로는 고장이 났다고 해도 상위 메서드는 그 사실을 모른 채 성공했다고 테스트를 하게 되니까 깨지기 쉬운 테스트가 된다는 문제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명세가 테스트 코드로 자연스럽게 번역이 돼야 되는데 이 경우는 그렇지 못하게 됩니다. 이 맨 위에 파란색 박스를 보시면 검색창의 값이 변경될 때라는 명세에 해당되는 테스트 코드로 아랫부분에 검색창의 인풋 이벤트를 발생시키는 코드가 작성되어 있죠. 그 다음 명세로 검색어가 있고에 해당하는 코드로 input DOM 밸류 속성에 더미 검색어를 넣어줬고요. 검색 결과가 있으면에 해당되는 코드로 실제 서버에서 검색 결과를 요청을 하고 응답을 받아오는 원래 메서드를 대신해서 더미 결과값을 리턴해주는 함수가 실행되도록 스톱을 사용해봤습니다. 여기까지 문제가 없는데, 마지막으로 검색 목록이 노출된다에 해당하는 테스트 코드로 목록 렌더링이 호출된다, 목록 열림이 호출된다가 읽히니까 검색 목록이 호출된다라는 명세랑 코드가 잘 맞지 않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테스트 코드가 자연스럽게 안 읽히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다가 방법을 바꿔봤습니다. 상위 메서드의 테스트에서는 빨간색 박스처럼 하위 메서드의 호출을 체크를 하는 게 아니고 파란색 박스처럼 하위 메서드 호출로 인해 변경되는 최종 상태에 대한 체크를 하기로 변경했어요. 그래서 파란색 부분의 코드의 첫 번째 줄을 보시면 목록 렌더링 함수의 호출 결과로 결과 목록이 그려진 돔의 개수랑 응답 데이터의 배열 개수가 같은지를 체크했고, 두 번째 줄에서는 목록 열림 함수의 결과로 결과 목록 래퍼에 오픈이라는 클래스 이름이 들어가 있는지를 체크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목록 열림 함수는 특별한 로직이 없고 래퍼에다가 오픈이라는 클래스 네임을 주면 끝나는데, 목록 렌더링 함수는 내부에 복잡한 로직을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별도로 목록 렌더링 함수에 대한 테스트를 상세하게 작성하는 식으로 해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좀 더 목적에 맞는 테스트로 변했고,
검색 목록이 노출된다는 명세 또한 테스트 코드로 자연스럽게 읽히게 됐죠. 결과적으로 이전보다 좀 더 좋은 테스트 코드가 된 느낌이 들었어요. 참고로 이렇게 명세를 상황을 설명하는 스토리로 작성을 한 뒤에 테스트 코드를 구형 코드의 속성이나 함수명으로 번역을 하는 행동을 하다 보면 이제 가끔 부자연스럽게 읽히는 부분이 생기게 되는데, 그럴 때 원인은 구형 코드의 속성 함수명이 적절하지 않았거나 함수가 여러 가지 책임을 가지고 있어서 이름이 모호하게 지어진 경우라는 것을 발견하기도 하면서 구형 코드의 이름이 적절한 이름으로 추상화되었는지 계속 들여다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테스트 코드가 구형 코드의 품질을 개선하게 되는 리팩토링도 유도해 주기도 했던 거죠. 다시 구형 코드로 돌아가서 파란색 부분은 방금 테스트 코드로 테스트를 했는데 빨간색 박스의 조건문 안에 포함된 영역은 테스트에서 누락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누락된 부분도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검색어를 입력했지만 검색 결과가 없을 때 테스트를 하나 더 추가해 주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테스트 케이스 한 개당 하나의 상황을 서술해서 조건별로 작성을 하게 되면 누락되는 영역 없이 밀도 있는 테스트 코드를 작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너무 빨리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마지막 챕터로 느낀 점과 남은 고민들을 말씀드리면서 발표를 마무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느꼈던 점은 명세를 꼼꼼하게 작성해 보면서 평소에 저의 나쁜 개발 습관을 파악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저 같은 경우는 밸리데이션의 고려를 많이 안 하고 코드를 짜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테스트 코드를 작성을 하려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형 코드가 잘 이해되도록 자주 들여다보게 되니까 좋은 코드로 계속 다듬게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코드의 품질을 올려주는 훌륭한 도구가 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론보다는 이런 테스트 작성 경험을 통해서 노하우를 누적해 둘수록 좋은 테스트 코드를 만들 수 있겠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저는 이번 경험을 통해서 그런 노하우가 조금은 생긴 것 같아서 이득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작성한 테스트 코드는 실제 코드와의 의존성, 특히 돔 구조나 셀렉터 이름 같은 것들을 줄이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좀 많이 부족했던 것 같다는 반성을 해봤는데요. 이런 의존적인 테스트 코드가 많아지면 실제 코드의 변경 사항이 생길 때마다 테스트 코드에서 수정할 포인트도 늘어나서 유지보수가 힘들어지니 결국 버려지는 테스트 코드가 될 게 뻔하기 때문에 고민이 필요한 사안 같습니다. 그리고 어느 수준까지 꼼꼼하게 테스트를 해야 될까? 모든 코드의 테스트 코드를 다 작성하는 게 좋은 걸까? 이런 경험적인 지식도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됐고요. 아직은 이런 것에 대한 노하우는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리고 테스트 코드의 테스트 커버리지를 측정하는 방법이라던가 좀 더 상위 레벨의 테스트인 통합 테스트, 이투이 테스트 같은 것도 아직 제대로 경험해보지 않았고 TDD와 같은 테스트를 이용한 개발 방법론도 있고 공부할 것은 무궁무진한 것 같습니다. 너무 빨리 끝났는데요. 저는 즉흥적인 QA를 받을 깜냥이 아직 안 돼서 아래 적힌 이메일로 질문해 주시면 제가 공부해서 메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테스트 경험이 누적되게 된다면 글을 써서 또 블로그에 공유할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발표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